2021년 9월 12일 오전 파주의 한 낚시터에서 김태수가 건져 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는 어떤 남자의 학생증과 끝이 꺾인 조각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칼은 10년 전 한 여대생의 목을 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흉기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58세 회사원인 그에게 주말 낚시는 20년 넘게 이어온 유일한 취미였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민우를 깨우러 가려다 멈칫했다. 아들을 새벽에 끌고 나가는 게 미안했지만 민우가 먼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우의 방문을 두드리자 이미 준비를 끝낸 아들이 나왔다. 취업 준비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민우는 밝은 미소를 보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낚시는 원래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니까. 두 사람은 간단히 김밥과 커피를 챙겨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파주 외곽의 작은 낚시터. 내비게이션에는 1시간 30분이라고 표시됐지만 새벽 시간이라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았다.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고 조수석의 민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안개가 짙어졌다. 9월 초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태수는 히터를 약하게 틀었다. 민우가 작게 하품을 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옆 얼굴을 힐끗 봤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조급해하는 아들을 보면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낚시나 가자고 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은 10분 후 도착이라고 알렸다.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 낚시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곳이었다. 후기에는 사람이 적고 조용하다는 평이 많았다. 붕어가 잘 잡힌다는 말도 있었다. 마침내 낚시터 입구가 보였다. 낡은 간판에는 하나 낚시터라고 쓰여 있었다. 주차장에는 차가 3대밖에 없었다. 태수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다. 낚싯대 2개, 의자, 미끼통, 그리고 보온병. 민우가 짐을 나눠들었다. 관리소로 향했다.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다. 태수가 이용 시간을 말하자 할아버지는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 민우가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관리소 벽에는 낚시 관련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리를 안내해 주겠다며 앞장섰다. 오전 7시 부자는 낚시터 끝쪽 좌대에 자리를 잡았다. 물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수면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태수는 능숙하게 낚싯대를 조립했고 민우는 서투르게 따라했다. 미끼를 끼우고 낚싯줄을 던졌다. 찌가 물 위에 떠올랐다. 기다림이 시작됐다. 30분이 지났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민우가 지루한 듯 휴대폰을 꺼냈다가 전파가 약한 걸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태수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아들에게 건넸다. 민우가 받아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여전히 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태수는 개의치 않았다. 낚시는 원래 이런 거였다. 잡히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이 시간이 좋았다.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전 10시가 되자 해가 떠올라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태수의 찌가 움직였다. 가볍게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태수가 집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물고기가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게 걸린 느낌이었다. 태수는 릴을 감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저항이 컸다. 민우가 눈치채고 다가왔다. 태수는 힘을 줘서 계속 릴을 감았다. 5분쯤 지났을까? 물 밑에서 검은색 뭔가가 올라오는 게 보였다. 쓰레기인가 싶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힘을 주자 물 위로 그것이 올라왔다. 검은색 크로스백이었다. 물에 불어서 축 늘어진 가방.
태수가 낚시 바늘에 걸린 가방을 끌어당겨 올렸다. 물이 철철 흘렀다. 민우가 물었다. 뭐냐고. 태수도 몰랐다. 그냥 가방이었다. 누군가 버린 듯했다. 태수는 호기심에 가방 지퍼를 열어봤다.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들어있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물에 젖어 불어난 남자용 지갑. 그리고 작은 칼 하나. 태수는 지갑을 열어봤다. 안에서 대학교 학생증이 나왔다. 사진은 희미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강우진.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민우가 칼을 집어들었다. 길이 15cm 정도의 작고 날카로운 조각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칼날 끝부분이 약간 꺾여 있었다. 떨어뜨려서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어 칼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태수가 말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왜 가방이 물속에 있냐고.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강우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전파가 약해 로딩이 느렸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떴다. 2011년 실종 사건. 대학생 이수진 양 살해 추정. 용의자는 남자친구 강우진. 증거 불충분 무혐의. 민우의 손이 떨렸다. 태수도 화면을 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민우가 말했다. 신고해야 한다고. 오전 11시 부자는 파주경찰서에 도착했다. 태수가 젖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민원실로 들어갔다. 민우는 그 뒤를 따랐다. 접수 창구에 경찰관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태수는 낚시터에서 이상한 가방을 건졌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5분쯤 지나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나왔다. 이름표에는 박정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형사는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비닐장갑을 끼고 가방을 받아들었다. 조사실로 이동했다. 박 형사는 가방 안을 확인했다. 지갑을 꺼내 학생증을 봤다. 강우진.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그리고 조각칼. 박 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1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박 형사는 태수에게 정확히 어디서 발견했는지 물었다. 태수는 하나 낚시터 끝쪽 좌대라고 답했다. 몇 시쯤이었냐는 질문에 오전 10시쯤이라고 했다. 박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박 형사는 증거보관실로 향했다. 2011년 파일을 찾았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다. 사건 번호 2011-3847 이수진 살해 사건. 그는 파일을 펼쳤다. 10년 전의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2011년 5월 7일 토요일. 대학생 이수진이 실종됐다. 22세 여대생.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이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남자친구는 25살 강우진. 한국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4학년. 두 사람은 1년째 연애 중이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인 5월 8일 경찰은 강우진을 소환했다. 그는 침착했다. 5월 7일에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원래 만나기로 했지만 수진이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날 자신은 혼자 파주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말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 확인됐다. 강우진의 위치는 실제로 5월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파주 지역에 찍혀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파주의 넓은 지역 중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5월 10일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다. 하나 낚시터에서 6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이수진의 시신이 발견됐다. 물속 6m 깊이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 당시 시신의 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날카로운 흉기로 경동맥을 절단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다. 강우진은 다시 소환됐다. 하지만 그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사가 동석했고 강우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그의 집과 작업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흉기로 의심되는 칼을 찾지 못했다. 조각과 학생답게 작업용 칼은 여러 개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부검 소견과 맞지 않았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목격자도 없었다. 정황상 강우진이 유력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흉기가 없었다. 2011년 당시 수사팀장은 압박했지만 검사는 기소를 거부했다. 증거 불충분. 강우진은 풀려났다. 박 형사는 당시 막내 형사였다. 선배들이 수사를 주도했고 그는 보조 역할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사건이 남아 있었다. 강우진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그 가방이 나타났다. 박 형사는 파일을 들고 조사실로 돌아왔다. 태수와 민우에게 말했다. 이 가방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10년 전 살인 사건의 핵심 단서일 수 있다고. 두 사람은 긴장했다. 박 형사는 정확한 발견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며 함께 낚시터로 가자고 했다. 오후 1시 박 형사와 부자는 하나 낚시터에 도착했다. 박 형사는 감식팀도 함께 데려왔다. 태수가 정확히 가방을 건진 위치를 가리켰다. 낚시터 끝쪽 수초가 많은 지점이었다. 감식팀은 즉시 주변을 촬영하고 측정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낚시터 관리소로 갔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졸고 있었다. 박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자 할아버지가 놀라 일어났다. 박 형사는 2011년에 여기서 일했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20년 넘게 이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박 형사가 10년 전 5월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되물었다. 박 형사는 당시 젊은 커플이 와서 싸우는 걸 본 적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했다.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는 10년 전 부검 기록을 다시 꺼냈다. 국과수 보고서를 정독했다. 피해자 이수진의 목 상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길이 8cm, 깊이 4cm. 경동맥과 기관이 절단됐다. 한 번에 깊숙이 찔렀다가 빼낸 흔적.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다. 부검의의 소견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상처 끝부분에 약간 꺾인 자국이 관찰됨. 칼날 끝이 손상된 흉기로 추정. 박 형사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10년 전에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박 형사는 증거보관실에서 가져온 조각칼을 다시 봤다. 길이 15cm.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끝부분. 박 형사는 확대경을 꺼냈다. 칼날 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했다. 끝부분이 약 2mm 정도 옆으로 꺾여 있었다. 떨어뜨리거나 단단한 것에 부딪혀 변형된 것처럼 보였다.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10년 전 부검 기록에 꺾인 자국과 이 칼의 꺾인 끝부분.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확신하기는 이르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 박 형사는 즉시 국과수에 연락했다. 긴급 감정 의뢰였다. 10년 전 부검 기록과 현재 발견된 조각칼을 대조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칼날의 변형 부분과 상처의 형태를 정밀 비교해달라고 강조했다. 국과수 담당자는 4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형사는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다. 10년 동안 기다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형사는 10년 전 수사 회의록을 찾아봤다. 2011년 5월 12일 회의 내용이 있었다. 당시 국과수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검 결과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 추정됩니다. 특이한 점은 상처에 칼날이 꺾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끝부분이 손상된 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칼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수사팀은 강우진의 작업실을 샅샅이 뒤졌다. 조각칼만 8개가 나왔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끝이 꺾인 칼은 없었다. 강우진은 자신의 칼은 모두 작업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없어진 칼은 없다고 잡아댔다. 결국 흉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박 형사는 회의록을 덮었다. 10년 전에는 못 찾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칼이 여기 있었다. 가방 속에 숨겨진 채로 48시간이 지났다. 박 형사는 국과수에서 연락을 기다렸다. 조바심이 났다. 10년 만의 기회였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됐다. 그는 사무실을 서성였다. 동료들이 진정하라고 했지만 박 형사는 앉아있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울렸다. 국과수였다. 박 형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국과수 감정관이 말했다. 결과가 나왔다고. 박 형사는 숨을 죽였다. 10년 전 부검 기록과 현재 조각칼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칼날의 변형 부분을 3D 스캔했고 당시 상처 사진을 디지털 복원했습니다. 감정관이 잠시 멈췄다. 박 형사의 손에 땀이 났다. 일치합니다. 칼날 끝이 꺾인 각도, 변형의 폭,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조각칼이 피해자 이수진의 목을 벤 흉기가 맞습니다. 박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10년 만에 드디어 찾았다. 그는 감정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놀라며 강우진을 당장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박 형사는 국과수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상세한 분석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칼날 끝부분의 꺾임은 약 2.3mm, 꺾인 각도는 12도. 이런 변형은 칼이 딱딱한 물체에 강하게 부딪혔을 때 생긴다. 한 번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변형이었다. 10년 전 이수진의 목 상처는 길이 8cm, 깊이 4cm였다. 칼이 들어간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약 15도. 그리고 상처 끝부분에는 2.3mm의 추가 손상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꺾인 칼날이 만든 흔적이었다. 국과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다. 이 조각칼로 그 각도로 찔렀을 때 만들어지는 상처와 실제 상처가 99.7% 일치했다.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100%였다. 이 칼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처였다. 보고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변형을 가진 칼은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것. 칼날이 꺾이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만 생긴다. 그리고 그 꺾임의 각도와 폭은 칼마다 다르다. 지문처럼 고유한 특징이었다. 이 조각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흉기였다. 박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봤다. 당시 강우진은 자신의 칼이 모두 작업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한 조각칼 8개 중 끝이 꺾인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칼은 어디 있었나? 답은 명확했다. 가방 속에, 하나 낚시터 물속에. 강우진은 범행 후 이 칼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째 물속에 던졌다. 시신도 근처에 버렸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0년 동안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우연히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렸다. 박 형사는 강우진의 현재 정보를 확인했다. 35세, 서울 강남구거주, 직업은 조각가,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했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 평범한 가장이었다.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다. 박 형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살인, 사체유기, 증거인멸.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10년 전에는 없던 결정적 증거.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꺾인 조각칼. 9월 15일 오전 9시 박 형사는 체포조를 이끌고 강우진의 작업실로 향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작은 갤러리였고 2층이 작업실이었다. 간판에는 우진 조각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박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강우진이었다. 35세. 10년 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조금 벗겨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경찰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박 형사가 체포영장을 내보였다. 강우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우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조용히 수갑을 찼다. 박 형사는 그를 차에 태웠다. 강남에서 파주경찰서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강우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박 형사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계속 관찰했다. 공포와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강우진은 의자에 앉았다. 박 형사는 그 앞에 앉아 녹음기를 켰다. 책상 위에 비닐에 쌓인 조각칼을 올려놓았다. 강우진은 그 칼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 형사는 국과수 보고서를 펼쳤다. 칼날 끝부분의 확대 사진을 강우진에게 보여줬다. 꺾인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10년 전 이수진의 목 상처 사진. 상처 끝부분의 특이한 흔적. 박 형사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강우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박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을 꺼냈다. 강우진이 당시 한 진술들을 하나하나 읽어줬다.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 자신의 칼은 모두 작업실에 있다는 진술. 가방을 잃어버린 적 없다는 진술. 모두 거짓이었다. 박 형사는 하나 낚시터 사진을 꺼냈다. 가방이 발견된 지점을 표시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10년 전 이수진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위치. 두 장소는 불과 6km 떨어져 있었다. 강우진은 두 곳 모두에 갔던 것이다. 강우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박 형사는 말없이 기다렸다.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았다. 시간은 경찰 편이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10분쯤 지났을까? 강우진이 손을 내렸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박 형사는 녹음기 음량을 확인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었다. 강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5월 7일의 일이었다. 그날 강우진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전화로 울면서 직접 만나자고 했다. 강우진은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기 싫었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강우진은 파주에 하나 낚시터를 제안했다. 자신이 가끔 가는 곳이었다. 사람이 없고 조용했다. 수진은 동의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강우진은 그날 아침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조각칼 하나를 떨어뜨렸다. 칼날 끝이 바닥에 부딪히며 꺾였다. 망가진 칼을 버리려고 가방에 넣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하나 낚시터에서 만났다. 낚시터 끝쪽 벤치에 앉았다. 강우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다. 헤어지자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강우진은 달래려고 했지만 수지는 진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해졌다. 그녀는 강우진의 가방을 낚아챘다. 물에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강우진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가방이 땅에 떨어지며 지퍼가 열렸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조각칼. 수지는 칼을 집어들었다. 자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강우진은 놀라서 칼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우진은 나중에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화가 났다. 지쳐 있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수진의 목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그냥 휘둘렀다. 딱 한 번이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다. 수진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눈이 커졌다가 점점 감겼다. 강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5분쯤 지나서야 강우진은 정신을 차렸다. 수진은 이미 죽어 있었다. 공황 상태였다. 강우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수진의 시신을 물가로 끌고 갔다. 물에 밀어 넣었다. 시신은 천천히 가라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체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강우진은 자신의 가방을 봤다. 피 묻은 칼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째 하나 낚시터 물속에 던졌다.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다. 강우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다. 그날 저녁부터 경찰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수진이 실종됐다고. 강우진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났다. 강우진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 조각가로 성공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다. 매일 밤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강우진은 술로 버텼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완전 범죄라고 안심했다. 그런데 열흘 전 뉴스에서 봤다. 하나 낚시터에서 가방이 발견됐다는 기사. 강우진은 그 순간 알았다. 끝났다고. 10년 동안 물속에 있던 그 가방. 자신의 학생증과 살인 무기가 들어있는 가방. 경찰이 곧 올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오늘 왔다. 9월 30일 강우진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방청석은 기자들과 이수진의 유가족으로 가득 찼다. 강우진은 수갑을 찬 채 입장했다. 10년 전보다 훨씬 초췌한 얼굴이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나 낚시터에서 발견된 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던 강우진의 학생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끝이 꺾인 조각칼. 국과수 보고서가 낭독됐다. 칼날의 변형과 피해자의 상처가 99.7% 일치한다는 내용. 이 칼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처라는 결론. 검사는 강우진의 자백 녹취록도 제출했다. 10년 전 5월 7일의 범행 과정.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피해자. 신랑이 끝에 칼로 목을 벤 행위.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정황. 가방을 물속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사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순간의 격정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강우진은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모범적인 가장이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다.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증거를 치밀하게 인멸한 것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고. 계획적 은폐였다고.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다. 증인들이 출석했다. 이수진의 친구들은 당시 수진이 강우진의 바람을 알고 괴로워했다고 증언했다. 강우진의 대학 동기는 그가 그 시기에 다른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다고 밝혔다. 10년 전 수사 당시 이를 숨겼던 사실도 드러났다. 12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우진은 10년 전 피해자 이수진을 살해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인정하나 범행 후 시신 유기와 증거 인멸은 계획적이었다. 10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했다.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했다. 징역 25년. 강우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방청석에서 이수진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10년을 기다렸다.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던 10년. 범인이 멀쩡히 살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10년. 이제야 끝났다.
재판이 끝난 후 박정훈 형사는 법원 앞 계단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물었다. 10년 만에 해결한 심경이 어떠냐고. 박 형사는 짧게 답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아무리 깊이 숨겨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김태수와 김민우 부자는 경찰청 표창을 받았다. 우연히 발견한 가방 하나가 10년 묵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두 사람은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주말 낚시가 한 사람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날. 민우는 그 사건 이후 진로를 바꿨다.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경찰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아들의 눈에서 확신을 받기 때문이다. 민우는 박정훈 형사처럼 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는 사람. 2022년 봄 하나 낚시터는 문을 닫았다. 사건 이후 손님이 끊겼기 때문이다. 낚시터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이수진을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10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진실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다. 강우진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면회는 거부하고 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는 성을 바꿨다. 강우진은 매일 작업을 한다. 교도소에서 허락된 점토로 작은 조각을 만든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하나도 없다. 만들다가 부수기를 반복한다. 10년 전 그날처럼 박정훈 형사의 책상 서랍에는 끝이 꺾인 조각할 사진이 들어있다. 가끔 꺼내본다. 10년을 기다렸던 증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흉기. 그것이 결국 진실을 드러냈다. 박 형사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2025년 현재 김민우는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대학에 재학 중이다. 그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 가방. 그 안에 칼.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는 졸업하면 형사가 될 것이다. 박정훈 형사처럼 포기하지 않는 형사가 될 거라고 다짐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